자, 포위된 한동훈 버티나 꺾이나. 지금 상황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공세다. 정치권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 많거든요. 과연 한동훈 위원장 지금까지 지지율상으로 앞서가고 있었고요. 어대한이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 이런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과연 위기라면 위기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지금 또 관심사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 동안에 또 이른바 연판장 이런 표현이 등장한 일이 있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전데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한동훈 사퇴 촉구 회견 동참할 것인가를 묻는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러자 이제 친한계 정치인들이 이거 야비한 행동 그만해라 반발한 거죠. 한동훈 낙마위원 제2의 연판장이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연판장 기억하고 있는데 또 도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발이 났어요. 그리고요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연판장 이거요 취소하지 말고 뭐 기자회견 하신댔으니까 계속 하세요. 구태 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예고했던 기자회견은 불발이 됩니다.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습니다.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엄청 말씀들 하시려고 하는데 작년 연판장과는 다르니 연판장 호소인 그래서? 같다. 그 연판장과 이 연판장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왜? 그때 연판장 주도했던 분들이 지금 한 캠프에 가 있거든요. 그때 뭐 서명하고 다 네. 하셨던 뭐 연판장 원문을 주도해서 작성했다는 분 뭐 이런 분들 한 캠프에 가 계신데 연판장 얘기하시니까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연판장의 주동자들이 지금 특정 캠프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실제 진짜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 이건 내로남불이고요. 김지우 민주당 부대변인 일단 뭐 연판장 미수 사태 언론에서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불발로 그치면 이게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판과 어떤 반발이 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예. 연판장을 돌려서 정말 기자회견을 했으면 국민의힘 역사에 남을 흑역사가 됐을 것입니다. 이 연판장을 돌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영부인이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여당 대표가 답을 안 했다. 예. 이것이 괘씸하기 때문에 후보 사퇴하라는 연판장인데 이걸 이해할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 영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니 문자에 답을 안 했다고 해서 여당 대표 후보에서 사퇴해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 연판장에 돌린 주체가 박종진 당협위원장으로 이분 지금 선관위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선관위원을 사퇴했는데요. 예. 당에서 사퇴를 반려했어요. 그리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정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정당사에 남을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불공정한 당내 선거의 일면이고요. 여야를 떠나서 근절해야 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연판장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선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이때 당시에 연판장은 어떻게 보면 실행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매년 등장하는 국민의힘 연판장. 왜냐하면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시절은 2022년. 윤리위의 징계, 이 징계권이 있었죠. 그거 후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됐는데 당시에 친윤계가 연판장을 돌려서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3년 초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의원 출마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친윤계 연판장을 돌려서 불출마를 요구했어요. 사실상 관철된 셈이 됐거든요. 당시에요. 자, 그럼
작년 2023년 전당대회 그 무렵에 있었던 이 연판장과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정하신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전당대회 이후의 당의 모습이 과연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의 지점이 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싶고 해서 우리 나경원 대표님이 빨리 털고 나오시면 좋겠다. 역진 변호사? 네네. 나경원 의원이 작년에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할 때는 연판장에 들어서 결국엔 좀 출마하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관철된 셈이 됐어요. 연판장의 그 주장대로. 근데 네네. 이번 연판장은 미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과 작년 뭐가 달랐던 겁니까? 근본적인 구도가 다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용산의 힘이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2022년도에 대선 승리했잖아요. 예. 2022년 6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예. 압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용산의 힘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게 작년 2월인가 뭐 그때 일이었는데 예. 그 이후에 작년 말에 강서구청장 선거 있었잖아요. 재보궐선거 패배. 그때 이제 김기현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총선에서 완전히 그 대패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통령한테 지금 여기 김지호 그 최고위원 후보도 계시지만 예. 탄핵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부권 행사해봤자 그 무력화시킨다.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협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용산의 힘이 작년과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다. 두 번째, 연판장의 대상이 누굽니까? 나경원 그 대표 후보였잖아요. 예. 나경원 후보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는 제가 봐도 위상의 차이가 있어요. 한동훈 후보한테는 강력한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주자로 꼽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는 지금도 후보로 나와 있지만 예. 나경원 후보는 본인은 대선에 대해서 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자체, 연판장의 대상 자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에는 연판장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결국은 불발했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종국적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년에 연판장이 돌려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표가 된 사람이 누구냐? 김기현 대표였잖아요. 예.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서 그 김기현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사퇴를 했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대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될지 아니면 다른 후보 중에 한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자기 힘으로 대표가 되지 뭐 자기 힘으로 얻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뭐 그게 돈이든 뭐 지위든 뭐든지 권력이든지 간에 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압박 또는 예상치 못한 어떤 문자를 보냈다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공개 이런 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주말 동안은 연판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기자회견이 예고됐다 취소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포위돼 있고 압박됐다는 분위기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요. 정치전환대에서 꼭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죠. 대구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뭘 또 오늘 하나 글이 왔습니다. 이겁니다. 한동훈 유승민의 길 가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정당과 TK 지역에서 어떤 소리와 어떤 얘기를 듣는지 알고 계시는데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름을. 유승민의 길 가고 있다. 성공한다면 윤 정권은 박 정권처럼 무너질 것. 앞에 한동훈 당대표 성공한다면 이거군요. 당대표 실패하면 한동훈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 유승민의 길 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얘기네요, 지금요. 그러면 또 뭐 배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이 합동 연설회가 오늘 호남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화면 좀 봐주세요. 단상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최고위원 후보 한동훈이라고 소개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오타인데 이런 걸 오타랍니까? 최고위원 후보 한동훈.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지금 연설을 하는 동안 갑자기 뒤에 불이 나갑니다, 또 화면이. 호남국의 절반이 넘는 원래 이름이 나가고 뭐가 이 소개가 되는데 불이 나갔어요, 잠시. 그러니까 당색이 빨간색이었다가 갑자기 그냥 나가니까 까만색이 됐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호남 모 받고 있습니다. 김철웅 교수님. 전당대회 이런 합동연설의 과정에서 이런 일을 보셨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처음이죠. 이거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좀 보기 힘든 게요. 아니 전광판에 나간 거는 무슨 전자적인 오류를 할 수 있다. 근데 뒤에 최고위원 후보는 뭡니까? 그 제가 하기 전에 보통 실무팀에서 이 예행 연설을 하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아니 거거든요. 미리미리 다 한 번씩 그렇습니다. 연습하지 다 않습니까? 하니까요. 뭐가 나올 거 뭐가 나올 거. 두 번째 보면 한동훈 그 후보가 첫 번째 연설한 게 아니고 두 번째가 세 번째 연설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렇게 정전이 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선관위 어떤 여러 가지 이 운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얼마 전에도 보면 사무처 당직자 세 사람이 또 특정 캠프에 들어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바람에 선관위에서 좀 주의 촉구를 내린 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 선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 또 이번에 연판장에 또 주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이 하다 자막 나가는 좀 봐주세요. 한동훈 정견 발표 중인데 전광판에 당대표 후보 원희룡이라고 또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이거 볼 때 뭡니까 이건 도대체?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 지금 세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한동훈, 그다음에 잠시 뒤에 있는 전광판이 불이 나가고, 그다음에 원희룡. 당대표 후보 원희룡으로 나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게? 이제 뭐 전체 여러 번의 합동 연설회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 준비 소홀이라는 부분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만 저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사실관계 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사실관계 규명이요. 이거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좀? 왜냐하면 지금 저게 굉장히 좀 고의적일 수. 아니 근데 저거를 누가 고의로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실수 아닙니까 저거는? 근데 실수치고 너무 좀 이상하네요. 근데 저 합동 연설에 저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마 외부에 그 일단 뭐 이 행사 준비팀에 맡길 것 같긴 한데 뭐 외부에 그 수주를 줄 것 같긴 한데 보통 저런 것들은 사전에 다 걸러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아마 이 사무처 당직자 안에서도 저 부분은 아마 굉장히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좀 실무자 측에서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차장 교수님은 저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 번 정도는 뭐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아니고 또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해서 두 번, 세 번까지 실수가 이름이 있다. 틀리고 출마한 대상, 그러니까 당 대표인데 최고위원 틀리고 그렇죠. 불이 잠시 좀 꺼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작심한 의도를 갖고 좀 뭔가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아니 수밖에 왜 실수가 없겠죠. 이렇게 갑자기 쏟아집니까?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굳이 아마 이렇게 문제 삼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히려 그러니까 저러한 해프닝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소재로 지금 이렇게 괜히 아니 또 이야기가 지금 되면서 본인이 뭔가 일종의 뭐랄까 조금 탄압받는 좀 뭐랄까 포위돼서 압박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좀 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좀 대승적으로 저 부분은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질문을 좀 바꿔서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제목도 했지만 한동훈 전 의원이 뭔가 이제 포위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만 따로 여론조사를 뭐 그 통계를 뽑아봐도 지지율이 뭐 압도도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이런 우세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뭐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 대세론 자체가 예.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관련해서 이것에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졌다?
이 논리 자체를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 당원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 선거를 반추해 봤을 때 여당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몇 번 있는데요. 가장 네. 결정적인 변곡점은 제가 생각에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 그리고 또 황상무 수석의 그 발언 파문, 예. 또 대파 발언, 대통령의 대파 발언, 그리고 또 의대 정원 학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통령이 4월 1일 날 예.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그것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자를 갖고 한동훈 이 후보의 그런 이 책임론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게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프레임 뭡니까? 배신자 프레임이었잖아요. 앞서 우리가 아까 유승민 유승민의 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딱 10년 전에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그러니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반추하면요. 그때도 배신자 프레임이었어요. 유력 후보가 그때 김무성 후보와 서청원 후보였는데 예. 서청원 후보가 들고 나왔던 공격 카드가 배신자였어요. 왜냐하면 친박 자장이었다가 이명박 정권 때 탈박해서 거기에 간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을 믿고 대통령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그런 식의 배신자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김무성 후보가 이겼잖아요. 당대표가 됐어요. 그 뒤에 당정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옥새를 들고 나르샤. 예. 그 때문에 제1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고 그의 가을에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니까 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예. 2014년도의 그 당시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왔던 그 트라우마를 상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있다. 그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그렇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정 관계가 이제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동훈 후보가 설사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당정 관계가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 이거는 그러면 한동훈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지금 전대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 관련된 부분이 또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한동훈 이 지금 그 후보의 지지세가 허물어뜨리기에는 조금은 좀 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라는 전쟁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 차기 대선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뭘까 앞에는 전투였고요. 전쟁이라는 차기 정권 재창조의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본인이 내상도 크죠. 지금 이런 당정관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인물이 원희룡 전 장관이죠. 뭔가 의혹 제기를 최근에 내놓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사적으로 공천 논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다. 그자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니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다. 단언컨대 비슷한 일조차 없었습니다. 관련 목소리가 영상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저는 공적인 공사 부분을 대단히 중요시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심각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다른 분들에 대한 네거티브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선관위에서 서로 새로운 공방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의 기조 그리고 지금 다른 이슈들도 지금 공방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적인 거는 일단 지금은 제가 선관위 자주 요청에 협조하는 그 기조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변호사,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또 무슨 이 공천 관련 얘기가 총선 당시 공천 관련 얘기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네요. 글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공천이 아니고 사천을 했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천을 할 때 누구랑 논의를 했느냐? 가족 얘기가 나와. 가족, 인척이 장인어른 말씀하시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또 원희룡 전 장관 반응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당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 또 이런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읽히느냐? 아니 그러면 그냥 일단 의혹 제기해보고 증거가 없으니까 꼬리 내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예컨대 총선이어가지고 여야 간의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런 건 문제가 되는데 같은 당내에서 당대표 뽑아가지고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국민의힘 여당에서 예. 이런 식의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스피커 자체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원희룡 후보한테 그렇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뭐 이렇게 자꾸 뭐가 하나 더 얹히고 또 갈등의 전선이 더 생기고 뭐 엄청납니다. 뭐 단순히 당대표 경쟁이 치열하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 문자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럴 때 문자가 왔을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처를 하고 응답을 하고 조치를 취했으면은 총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오늘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또 다른 분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갖고 못 바꿀 상황이었습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사자가 사과하겠다고 했으면 만약에 사과했을 경우에 적어도 선거 결과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도대체 몇 석 우리가 이 사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렸는지 그거를 우리 당원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거에 대한 중요한 실책이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라도 답변을 했었다면 말이죠. 그것이 다시 6개월 지난 시점에 공개가 됐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답변을 했었다면 지금 시점에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었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규 교수님. 네. 당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에 대해서 답변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패배, 지난 총선에서 어마어마하게 패배한 거는요. 예. 그 빙산이 아주 조그만 일각이 불과하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래서 보면 어쨌든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 그때 당시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인이 선거를 치러본 적도 없고 총선이라는 큰 판에 지휘를 해보지 않은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의 원톱 시스템이 워낙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컸고요. 세 번째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웠던 2조 심판론도 그때 당시에는 맞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모든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예. 그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아마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 논란 또 그러면 그 이 김건희 여사 영부인만 사과하면 되냐? 왜 남편인 대통령 또 사과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로 계속 퍼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뭐 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정무적으로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김주호 부대변인은 선거 결과가 좀 바뀌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자꾸 뭐 2월 달까지는 국민의힘이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 예. 뭐 그거는 다 착각이고요.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바이든 날리면 이태원 참사, 새만금 잼버리, 부산 엑스포, 강서 선거에서 대패했잖아요. 국정 지지율 자체가 워낙 낮았어요.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야당에서 개혁 공천을 하면서 약간 예.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던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보고 우리가 뭐 이길 수도 있었지 않았냐 이런 착각을 하는데요. 지난 2년간 이런 국정 지지율로 총선에 이긴다? 이것은 거의 넌센스에 가깝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뭐 일은 전 다 지나갔는데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정치권에는 여전히 오늘도 계시더군요. 이런 가운데요. 이분들은 왜 또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른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장외 설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분 등장합니다. 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진중권 특임교수. 진중권 교수는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 쪽과 가깝고 뭐 약간 뭐 관련해서 이름도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처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총선 때 얼치기 좌파와 진중권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다. 이거 문자 관련된 파문 보니까 그렇네. 진중권 얘기 이름을 딱 짚습니다. 그러면서 얼치기 좌파 이런 얘기 꺼내죠. 그러자 진중권 교수, 홍준표 대구시장 나한테 자기 방송 출연해달라고 간청하더니 이제 와서 배신을 한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옛날에 유튜브 방송 홍준표 시장이 했던 때 그걸 얘기하나요? 그때는 뭐 친한 척 친하자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이런 얘기합니까? 라고 또 받아칩니다. 조혁진 변호사. 설전이에요. 난데없이 지금 설전들을 벌이고 있어요. 두 인물이. 근데 진중권 교수가 계속 나서서 지금 이 문자 관련된, 이 문자 파동 관련돼서 의견과 어떤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네네. 이렇게 계속 나서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중권 교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한동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진중권 교수는 아니 난 참전하기 싫다. 내가 왜 국민의힘에 참전하느냐. 예.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참지 못하는 거는 거짓말.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그래? 왜 내가 한 말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써먹어? 그건 못 찾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 얼마 전에는 원희룡 후보와 관련해서도 예. 원희룡 후보가 뭐 거짓말했고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무마하려고 지금 뭐 스페인 갔는데 돌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페인까지 전화를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영원히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어디에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요번엔 내가 어떻게 하고 요번에 어떻게 하고 그럴 생각이 없는 분인데. 왜 나를 자꾸 울고 늘어지고 나를 언급하나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난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으니까 그다음 내가 특별하게 바라는 바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략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재기 교수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뭐 엄청난 맹공을 퍼붓는데 그 중에서 큰 줄기를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약간 정체성에 대한 공세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치기 좌파와 뭐 같이 뭘 했다 이런 얘기를 네.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글쎄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뜻대로 통할까요? 이게? 글쎄요. 뭐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일관되게 지금 딱 한 사람만 패는 거 아닙니까? 뭐 영화대사로 한 놈만 팬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건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타깃이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선거가 전당대회잖아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이 소위 얼치기 좌파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금 보수 지지층이 몰려 있는 곳이 영남이고 영남의 정체성을 아마 나름대로 호소하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는 봅니다만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따지고 보면 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패배는 사실 중도층을 못 잡았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그리고 예. 중도층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20대 뭐 이런 이제 젊은 층을 못 잡았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의 이런 식의 정치 그러니까 이념적 정체성을 갖고 향후 본인도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이런 분이 사실 이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가면 대권 도전에 났을 때는 그때는 다시 또 이렇게 외연 확장을 위한 이 이념적 정체성의 그러니까 그걸 좀 희석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또 오히려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저는 상당하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 설전 이것까지 또 치워지고 있네요. 후보끼리의 혈전을 넘어서 다른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권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까지 참여한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탄하는 목소리가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죠. 이거 뭡니까? 지금 자해적 행태입니까? 스스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비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경쟁 정당인 민주당 어떨까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나 보네요. 민주당 관계자 얘기인데요. 아, 문자 논란 이거 전형적인 내부 분열이자 집권 말에나 나타날 법한 현상인데요. 여권 내부는 지금 보니까 변수가 아닌 상수 같아요. 계속 이어지겠네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반응이. 자,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더욱 꼴불견입니다. 국정 실패에 대한 성찰과 자성은 없고 한가한 친윤, 비윤 타령만 벌이더니 이젠 영부인까지 소환해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이 손튼 만큼이라도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은 속으로 미소 짓고 있습니까? 분위기를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게 뭐 조금 혼란스럽고 뭐 그러면은 저희도 뭐 이렇게 재밌게 볼 텐데 예. 아,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국가 기강이 무너지다 보니까 예. 이럴 때 도둑이 들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나라 걱정도 많이 되고 약간 당혹스럽습니까? 그렇죠. 당혹스럽고 저 특히 개인적으로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유치찬란함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거 막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굉장히 당황스럽고 뭔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조언을 하신다면요? 예? 조언을 하신다면? 조언을 하신다면은 아니 사실은 솔직히 예.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뭐 영화도 아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사실 좀 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저희 정치 지도자를 압색하고 소환하고 기소를 하면서 국면 전환을 여태까지 2년 내내 했기 때문에 예.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국회와 야당 당사를 또 침탈할지 그게 좀 두렵습니다. 또 다른 걸 걱정하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김철원 교수님.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누가 되든 이 부작용과 후폭풍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작용이. 뭐 어느 정도 후유증에 대한 후유증은 좀 남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뭐 여소야대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럼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를 재건하고 보수 혁신을 해서 2027년 뭐 정권 재창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 혁신은 없고 지금 배신만 남았거든요. 혁신은 사라지고 배신이라는 프레임만 혁신은 남았잖아요. 없고 그 자리에 배신만 배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식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보실 때 정말 민망하고 정말 오히려 이 그 당권 주자들끼리는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서로 싸우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우리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의 이 전당회에는 정말 국민을 배신하고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 정말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민의힘을 재건할 것인지 어떻게 보수 혁신을 할 것인지 그러한 보수의 청사진을 두고 앞으로 당권 주자들이 자기 이제 뭐 이 전당 그거 이 합동 연설에부터는 그렇게 좀 전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김철원 교수님도 약간 한탄 섞인 약간 바람, 소망을 좀 말씀하신 것 같네요.